이제 좀 어려운 설명을 지나갔는데요. 이제는 이런 다양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실제로 살고 있고, 아까 보셨듯이 저희 상담 신청서에 정말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자기를 성소수자라고 정체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마주하는 위기 상황은 어떤 것인지를 좀 들여다보는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띵동에서 또 이제 상담을 하니까 상담을 하고 나면 기록을 하고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호소 내용 같은 것들 저희 체크를 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빨간 다양한 이제 저희가 일부러 좀 더 다양화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친 것들이 특히 좀 많이 들어온 고민들 그리고 좀 오늘 유의해서 볼 만한 이제 주제들인데 눈에 띄는 건 역시 가족과의 갈등, 가족의 학대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띵동에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들이 물론 보시면은 뭐 여기 연애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기 진로, 학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대인관계 이런 걸로도 많이 상담을 요청해요. 근데 이런 상담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가족과의 갈등, 가족의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고요. 이렇게 가족과의 갈등과 학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집을 나오고 싶어하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위기 상황에 호소되고 있고, 이제 살가정 이후에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지. 사실 근데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상상만 해보셔도 되게 녹록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자립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같이 정신건강상의 이제 이슈 그리고 심리 문제를 겪고 있고요. 우울이나 이제 자살 자해 위기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진로나 학업에 대한 고민이 높은 게 청소년 기관이라면 좀 당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띵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20살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성별로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이제 성전환, 소위 이제 잘 들어보신 용어로 성전환을 하기 위한 뭐 호르몬 요법이라든지 수술적인 조치들을 이제 뭐 해야 하기도 하고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 성별 정정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아무도 나를 아르바이트에 고용해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주민등록은 남성인데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여성이면 당연히 이제 편견에 마주하게 되고 채용해줄 수 있는 데가 없고 그러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그러면 결국에는 빈곤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고 빈곤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심리 문제,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과연 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제대로 된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띵동의 이런 진로 학업 고민은 또 되게 좀 다른 의미로 좀 이렇게 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나중에 이런 다른 주제들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5년간의 상담 통계를 좀 내본 이후에 간단히 정리한 내용 중에 좀 특기할 만한 것 몇 개는요. 가족과의 갈등이나 가족의 학대를 호소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34% 정도는 자기가 가족에게 정체성을 밝혔거나 혹은 원치 않게 아우팅되었을 때 그리고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트랜지션을 하려면 사실은 정신과에 가야 하고 부모 동의가 막 요구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원을 요청했을 때 이런 가족과 갈등,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게 34%라서 뭐 별로 안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나머지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자기 정체성을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당연하게 예상되는 갈등이나 학대 상황이 두렵고 걱정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고요. 근데 말했을 때는 또 이렇게 가족과의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 그리고 좀 위험한 것은 성소수자 정체성을 치료하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정신과에 입원시키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폭력 사례가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명백한 학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체성을 치료한다는 거는 잘못된
믿음이고, 이미 서구에서는 그거 만약에 성소수자 정체성을 치료한다는 것은 사기이고, 그거는 제대로 된 의학이 아니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는데, 한국에서 또 아마 이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 정체성은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몇몇 곳들은 여전히 이거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부모를 설득하는 곳들이 있기도 하고, 또 종교기관에서도 종교의 이름으로도 이 정체성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안수기도나 아니면 금식기도 이런 것들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굶기고 어쨌든 계속해서 막 제대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몸을 흔들거나 했던 상황이 있었고, 이가 그 상황이 너무 공포스럽고 힘들어서 나 이제 알겠다, 나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집을 그대로 이제 뛰쳐나와서 비서울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띵동까지 찾아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경찰에 가서 이제 가정폭력 신고를 했거든요. 혹시 이제 가족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랬는데, 경찰이 이렇게 들었을 때 사실은 물리적으로 폭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게 폭력인가? 그게 약간 이 사람을 쉼터에 보낼 만큼 가족이랑 이렇게 분리시킬 만큼의 학대인가? 라는 이제 약간 고민이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 그렇게 뭐 맞은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집에 돌아가서 부모랑 잘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제 띵동 같이 활동가들이 동행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전환치료라는 목적으로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한 행동이고, 지금 이 사람이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다른 종류의 폭력과 더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설득해가지고 그 경찰관분도 그 이후에 그걸 좀 이해를 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이처럼 이렇게 운 좋게 띵동에 찾아올 수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띵동의 존재를 모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을 것 같고, 특히 부모에게 되게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쉬운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더욱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탈가정했거나 고민 중인 청소년 성소수자, 그리고 자립에 대해서 상담했던 탈가정 청소년의 대부분은 빈곤과 주거 불안정을 호소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빈곤하고 주거가 불안정하면 당연히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살위기나 시도 상담도 5년 동안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위기가 발생한 요인으로 너무 당연하게 가족 내 갈등이나 폭력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저는 좀 마음 아프고 좀 우리가 자세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생각했는데, 트랜스젠더 청소년들 100명 중에 27명은 탈학교한 상태였어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받는 차별, 되게 인권 침해 상황들은 너무 다양하게 여전히 많이 있고, 이것을 이제 바꿔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트랜스젠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이 이 사람을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여고, 남고로 나뉘어져 있거나, 이제 공학이어도 여학생, 남학생으로 분리해서 출석 번호, 혹은 교복의 형태, 혹은 화장실, 혹은 체육 시간에 하는 운동의 종류, 이런 것들도 다 약간 성별적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그냥 학교 다니는 동안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냥 묻고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참으면서 그 시간을 버티거나,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때는 이제 학교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갔다가 학교 끝나면 집에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여성이라고 인식하는데 남성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다가는 어떤 혐오를 당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그냥 내가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공부를 한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학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어쨌든 어떤 청소년들의 학습권, 학교 다닐 권리가 굉장히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고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되게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 청소년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지침 같은 게 이제 교육부의 지침으로 만들어져서 일선 학교에 다 배포됐고 당장에 이제 모든 학교의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만들 수는 없지만 자기가 트랜스젠더이고 배려를 요청하는 청소년에게는 뭐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든지 교사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물론 되게 부족하지만 어쨌든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좀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저랑 상담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청소년하고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자퇴보다는 탈학교, 이제 당신이 쫓겨났다는 의미보다는 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학교를 불합리한 학교를 탈출했다라는 느낌으로 탈가정 탈학교 이런 용어를 많이 쓰니까 자연스럽게 아니 누구누구님은 이제 탈학교해서 남들보다 일찍 그 검정고시 패스하고 이제 남들보다 일찍 대학도 갈 수 있고 막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사실 저는 저 탈학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학교 다니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니고 싶었는데 못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탈학교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짜 청소년의 입장은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구나.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내가 좀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리고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의 탈가정은 굉장히 복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고 이들이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가정 상황에서 좀 청소년들이 이제 밀어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을 견디지 않고 스스로 나왔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동시에 탈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